안녕하세요. 7기준 날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방향을 잃고 고민에 빠져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고요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깊이 탐구하는 선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든든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선의 입문서로 불리는 시부도는 소를 찾는 동자를 통해 자신 안에 숨어있는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깨닫는 10단계 여정을 그린 그림인데요. 원래 수행자가 자신의 깨달음의 단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지만 삶의 여정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어 오늘날에도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흔들리는 것은 인생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다. 불교 마음 수업입니다. 이 책에서는 깨달음의 단계를 나타내는 10장의 그림 시부도를 토대로 자기 본성을 찾아가는 과정과 그 단서를 하나씩 밝혀 나갑니다. 자아를 탐색하는 젊은 시절부터 삶의 의미를 찾고 책임을 다하는 과정, 그리고 집착을 내려놓고 본래의 나를 깨닫는 여정까지 우리의 삶을 깊이 있게 성찰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인생의 해답은 이미 내 안에 있으며 진정한 나와의 대화를 통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시부도란 대체 무엇인가요?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담긴 10장의 그림. 마스노 선생님, 바로 질문드립니다. 도대체 시부도란 무엇인가요? 우선 선에 대해서 잠깐 맛보기로 살펴볼까요? 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려면 수백 쪽의 책이 나올 것 같아서 한마디로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은 몸으로 실천하는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학은 학문이지만 선은 몸으로 실천하고 증명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행입니다. 그래서 행을 닦는 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을 통해 스스로 이런 것이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 선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그 지표로서 시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도 수행이군요. 맞습니다. 절에 들어가지 않아도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수행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소는 가장 쉽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수행 중 하나입니다. 수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 할 이야기가 많지만 지금은 시부도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시부도는 중구 송나라 시절에 만들어진 선의 입문서 같은 것으로 이 10장의 그림에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담겨 있습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면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 자체를 그려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부도는 원래 누구를 위해 그려진 것일까요? 원래는 일반인이 아닌 산수행 스님을 위한 그림입니다. 자신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선수행 단계를 소와 동자에 비유하여 도해한 것이지요. 한 가지가 아닌 여러 형태의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처음엔 8개의 그림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8번째라면 수수께끼의 하얀 공간으로 그려진 그림을 말하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전혀요. 시부도를 어렵다고 느끼게 만든,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한 첫 번째 난관 중 하나가 그 그림이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8번째는 인우구망입니다.
번뇌도 깨달음도 초월한 그곳에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림에는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속이 비어있는 원 하나만 그려져 있을 뿐입니다. 미혹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깨달음에 도달한 단계입니다. 송나라 시대의 선승 과감선사는 이 깨달음에 도달한 이후 9번째와 10번째 두 개의 그림을 덧붙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가장 잘 알려진 시부도입니다. 이 10개의 그림에는 깨달음에 이르렀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뜻이 담겨 있지요. 8번째 뒤로 이어지는 두 장의 그림은 꽤 재치 있게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느 단계에 와 있을까? 선수행의 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으로 체득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행자의 스승만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도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수행자의 수행 단계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이제 됐다라고 말하고 독립시키는 것이지요. 이렇듯 스승이 지켜보는 것 외에 달리 알 도리가 없기 때문에 수행하는 사람은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시각화해서 만든 지표가 시부도입니다. 그렇군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이런 지침이 있다는 것은 시스템으로서도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부럽기도 합니다. 제 나이쯤 되면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거나 다른 에게 좋고 나쁨에 대한 판단을 맡기기가 어려워집니다. 항상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해나가야 하지요. 지금 스스로 기준을 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자신이 마음속에 또 다른 자신에게 질문하는 거죠. 이것으로 충분한가 하고요. 그러면 더 대담하게 나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나 좀 더 세상의 이치에 따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떠오르면서 자신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맞습니다. 매일같이 자신과 마주하며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과 마주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이 시부도입니다. 군더더기 없이 단순한 이 10장의 그림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지침이 된다는 점에서 큰 희망을 느낍니다. 송나라 시대의 그림이 오늘날까지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시부도를 살펴보기 전에 길을 조금 돌아서 가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조금 전에 매일같이 자신과 마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신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마음속에 또 다른 자신이 아닐까요? 말로 명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네요. 이때의 자신은 선에서 말하는 본래의 나입니다. 본래의 나. 진정한 나로 바꾸어 말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진정한 나는 본래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이 그렇습니다. 누구나 귀중한 보석 같은 진정한 나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성장함에 따라 집착이라든가 번뇌라든가 그런 것들에 휩싸여서 점점 진짜 내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아, 왠지 저의 번뇌는 108번뇌로 끝나지 않을 것 같군요. 갓 태어난 영혼이라고 할까. 본래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그런 집착이나 번뇌에 점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로군요.
이기심은 불필요한 체지방 같은 거. 네, 맞습니다. 저걸 갖고 싶다. 이걸 갖고 싶다. 저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되고 싶다 같은 욕망이 불거지면 그것들이 우리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덮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욕망을 아욕이라고 합니다. 아욕은 마치 체지방과도 같아서 뒤없이 맑고 아름다운 마음에 절서 들러붙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안에 있던 아름다운 마음이 가려져 점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몸의 대사증후군은 의사에게 진료받거나 운동으로 치료하면 개선이 되지요. 그러나 마음의 체지방은 스스로 깨닫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덜어내어 본래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나에게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의 세계입니다. 그 불필요한 체지방을 빼기 위한 행동이 선의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 마음속에 쌓인 불필요한 체지방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죠. 체지방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최대한 가볍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진정한 나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우. 소는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든 소를 잡고 싶다. 진정한 나를 찾아 나서다. 우리가 찾으려는 소는 대체 무엇일까? 보이지 않게 된 것들. 첫 번째 그림은 심우군요. 한 명의 동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야기가 막 시작된 장면이군요. 네, 소를 찾는 동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소는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든 소를 잡고 싶다고 생각하며 주위를 둘러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앞서 몸풀기 대화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단서로 삼아 보세요. 보이지 않게 되어버린 것, 진정한 나, 즉 본래 자기 자신일까요? 맞습니다. 소는 본래의 자, 즉 진정한 나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진정한 나는 한 점의 티끌도 없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자아였죠. 그 진정한 나는 세상의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본래의 자아를 찾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소를 볼 수 없는 동자는 이 단계에서 이미 마음의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뜻이군요. 확실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소를 찾아서 잡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동자는 소가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어디를 찾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는 전혀 모르고 있지요. 손을 쓸 엄두가 나지 않는 상태군요. 네, 맞아요. 사실 본래의 자아는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발견할 수 없는 거지요. 내 안의 자아, 관계 속의 무아. 불교에서 말하는 자아란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은 불교에서 말하는 자아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자아의 깨달음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아란 내가라든가 나만 잘 되면 돼. 이게 내 방식이야처럼 항상 자신이 중심에 있는 좋지 않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인간의 발달 단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자아와는 조금 다른 의미인 거군요. 맞아요. 인생에서 자아가 아예 없어서는 안 되지만 나만 잘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리고 자아의 반대 개념이 무아입니다. 무아는 글자 그대로 보면 나가 없다라는 뜻이지만 단순히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존재라는 사고방식이에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군요. 나는 살아있다가 자아라면 나는 살아가게 되어 있다가 무아예요. 아까 우리가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갈고 닦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장점을 어떻게 세상에 환원하느냐예요. 내가 가진 장점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해 상대가 행복해지고 그 행복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 이것이 무아의 관계입니다. 상대방도 나도 행복해진다. 자신만의 만족을 위해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타인의 행복으로 이어지고 결국 나에게도 돌아오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아의 눈을 뜨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 불필요한 체지방이 붙어 본래는 맑고 깨끗해야 할 마음이 흐려져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나도 행복해진다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행동도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불교에서는 제보무아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서로 얽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혼자서만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령 커피 한 잔을 마시려면 커피 온도의 재배, 수화, 로스팅, 추출까지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죠. 세상의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 관계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과 같이 밥을 먹다 보면 배가 부르다며 음식을 남기는 학생이 있습니다. 잔반은 버려지겠죠. 돈을 냈으니 괜찮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쌀을 재배한 사람, 그것을 요리한 사람, 식사를 제공한 장소에 돈을 냈을지언정 쌀의 생명에는 단 한 푼도 지불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리고 사실 그 생명에는 값을 매길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많은 것들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덕분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관계와 배경을 보려하지 않는다면 자아는 폭주해서 통제할 수 없게 될 겁니다. 나이가 들면 정말 흔들리지 않을까? 자아에서 벗어나는 것, 이거 꽤나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네, 정말 어렵습니다. 어쩌면 선수행의 목적은 오직 이 한 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아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에서는 수행을 하는 것이군요. 진정한 나, 즉 소를 찾아 떠나는 시부도의 모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단계인 시무에서 자아의 고민과 직면하는 경험이 없다면 그 이후의 삶은 얕고 피상적인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무 단계가 바로 수행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초등학생 정도만 되어도 자아가 형성되어서 다른 사람과 자신의 차이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수수께끼를 만나게 되죠. 부모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 시점에서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까에 대한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지요.
네, 그것은 10대 경험할 수도 있고 어쩌면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살아갈 무렵에 느낄 수도 있겠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50대에 갑자기 깨닫고 시무의 출발선에 서게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지요. 회사에서 주어진 일만 묵묵히 하는 삶을 살다가 비로소 내 안에 있던 소를 깨닫고 여행을 떠나려는 60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일지도 모르겠네요. 저 역시 여전히 많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고민하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고민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열반에 이르렀다는 의미지요. 힘이 되는 말이네요. 흔히 마흔이 되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말도 그냥 표현의 한 방식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견적. 소를 찾아 길을 나선 동자. 길 위에 남겨진 소의 발자국을 발견한다. 소의 흔적을 발견하다. 분명하지 않아도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가 나아가야 할 길. 드디어 동자가 소를 찾기 위한 여행을 떠났군요. 이것이 두 번째 그림입니다. 여행의 시작입니다. 동자는 그럭저럭 길에 남겨진 소의 발자국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발자국만요. 소의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는군요. 하지만 발자국을 발견한 덕분에 동자는 자신이 찾고 있는 소가 정말로 존재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여기서 발자국이 의미하는 것은 선에서 말하는 선인들의 발자취입니다. 선조들이 어떻게 수행을 해왔는지 그 흔적을 경전과 공안 그리고 일상의 수행에서 찾아내는 것이 바로 이 발자국을 발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죠. 공안은 선종에서 스승이 수행자를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해 주는 문제나 과제를 말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수행의 본질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수행으로 가는 길에 실마리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인 견적이죠. 즉, 진정한 나란 무엇인가라는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은 그런 물음에 희미하게 빛이 보이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분명한 길은 아니지만 자신이 가야 할 길임을 예감합니다. 이 단계를 알기 쉽게 나이로 치환한다면 10대 후반에서 20살까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요즘 시대에는 바로 답을 찾고 싶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직심시도장이라는 선어가 있습니다. 마음을 곧게 하고 나아가면 어디든 그곳이 수행의 장소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생활 그 자체가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청소를 하고 정성 들여 바닥을 닦고 물건을 정리하는 것, 이런 것이 수행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나의 일상에 눈앞에 놓인 과제에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군요. 이것들을 회피하려 하면 다른 데서도 제대로 된 성과를 얻을 수 없겠네요. 임재종의 중흥을 이룬 백은선사의 스승으로 정수노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일대사라 하는 것은 지금의 마음이다 라는 말씀을 남기셨죠. 선의 불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일대사라고 합니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뜻입니다. 순간순간이 쌓여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그때 가서 열심히 하자라고 미루면
그런 날은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씀은 매화나무 이야기와도 일맥상통하네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10대 후반의 젊은 시절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었기에 이 이야기가 가슴에 절실하게 와닿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나에게 딱 맞는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믿고 의심하지 않는 시기를 겪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견적에서처럼 자신이 발견한 소 발자국이야말로 희망의 조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견우. 소의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니 나무 그늘 사이로 소의 엉덩이가 보인다. 온전히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소의 존재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내 안에 나를 만나다. 고집세고 제멋대로인 자아와 싸우는 법. 마음이 수행으로 이어지다. 동자는 그럭저럭 소를 찾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무 그늘에서 소의 엉덩이만 보았죠. 수행의 길은 아직 멀고 깨달음이란 무엇인지 여전히 잘 알지 못하지만 훌륭한 스승을 만나 그 일부가 희미하게 보이는 듯한 기분이 드는 단계입니다. 선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세 번째 그림이 바로 그런 상태를 나타냅니다. 소의 엉덩이가 나무 뒤로 살짝 보이는 것처럼 20대가 지나면 인생의 끝자락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나 자신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현실이 서서히 눈앞에 다가옵니다. 마스너 선생님께서 소의 엉덩이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느끼신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아무래도 선종의 대본산 소지지에 운수수행을 하러 갔을 때부터가 아닐까 합니다. 본산에서의 수행은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몸으로 철저히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몰두했던 정원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소의 엉덩이를 발견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름다운 정원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오직 그것만 생각했으니까요. 결국 그건 제 자아였습니다. 마스너 선생님도 자아와 싸워오셨군요. 물론입니다. 저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아에 얽매이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란 결국 자아와의 끝없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수행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점은 정원이 좋다는 마음이 수행을 하면서 더 넓은 선의 철학과 연결됐다는 점입니다. 득우. 동자는 마침내 소를 발견하고 소의 목에 밧줄을 걸어 힘으로 잡으려 한다. 하지만 소가 날뛰는 바람에 좀처럼 잡히지 않는다. 인생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 방황 속 나를 찾는 여정. 야욕과 의욕, 그 애매한 경계에 서다. 집착은 과연 나쁜 것인가? 소를 찾아 떠난 여정도 어느덧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동자가 드디어 내 소의 모습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날뛰는 소와 한창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죠. 무엇과 싸우고 있는 것일까요? 수행을 계속하면서
소의 엉덩이가 겨우 보이기 시작한 것이 세 번째 견우 단계였습니다. 이제 이대로 나아가면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무언가가 방해를 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네요. 그 느낌 알 것 같아요. 인생이란 늘 뜻대로 되지 않죠. 방해를 하는 건 다름 아닌 우리 내면의 번뇌와 마음의 방황, 그리고 집착 같은 것들입니다. 드디어 나왔군요. 번뇌. 번뇌란 마치 마음속에 쌓인 불필요한 체지방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없애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렸지요. 네 번째 그림은 결국 수행이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단계를 삶의 나이로 비유하면 언제쯤일까요? 학교를 졸업하고 막 사회인이 되었을 때쯤일까요? 아직 자기 자신을 온전히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눈앞의 현실이 마치 자기 삶의 전부처럼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취직해서 사회 일원으로 열심히 일하려고 다짐하면서도 어쩌면 다른 길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거나 선택할 수 없었던 가능성에 집착하며 방황하게 됩니다. 마치 고삐를 맨 소가 몸부림치는 것처럼 또 다른 나의 마음이 날뛰며 자문자답을 끊임없이 반복하죠. 이 드구를 인생에 대입해 보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스노 선생님 문득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집착은 모두 나쁜 걸까요? 붙잡은 것을 놓치고 싶지 않고 놓지 않으려는 건 나쁜 집착이지요. 인생에서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고집도 집착에 해당할까요? 예를 들어 마쓰시게 씨가 회사의 부장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합시다. 그 자리를 절대로 양보하고 싶지 않고 경쟁자를 내쫓으면서까지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집착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를 지키려는 이유가 회사를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고 싶다는 신념 때문이라면요. 그것은 향상심입니다. 아까 자아에 대해 처음 언급할 때 나만이라는 생각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나만 이득을 얻고 싶다라는 것은 야욕입니다. 이 이기심은 집착으로 연결되죠. 반면 같은 욕심이라도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추진력이 된다면 이 욕망은 의욕입니다. 목우. 날뛰는 소를 간신히 길들일 수 있게 된 동자. 이제 소를 길들일 수 있게 되었다며 안심한다. 끝없는 수행, 번뇌를 비우다. 내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법. 동자가 소의 고삐를 잡고 걷고 있습니다. 동자는 소와 친해진 것 같네요.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소는 그 방향으로 가고 멈춰라고 하면 순순히 멈춰주지요. 동자도 안심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수행의 의미도 조금씩 알아가는 시기인 것 같네요. 소를 길들일 수 있게 되어 동자는 안도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운이 좋든 나쁘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 선택 기준은 하나, 나에게 매력적인가? 매화나무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남풍이 불기 전부터 조용히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매화나무 이야기죠. 매화나무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려는 욕심 때문에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했을 뿐이죠.
물론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을 어디로 놓아야 할지 모르면 기차가 방향을 잃고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해나가면 자연스럽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손익을 따지는 대신 나에게 매력적인가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결국 자신에게 가장 좋은 길이 열리게 됩니다.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얻는 일은 결국 결과론적인 이야기라 개인이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길을 개척해 나가다 보면 신기하게도 점차 좋은 인연이 생깁니다. 이것은 정말 불가사의해서 설명하기 어렵지만 인연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는 거죠. 인연과 운은 비슷한 개념일까요? 흔히들 운이 좋다는 말을 많이 하죠. 예를 들어 대학을 졸업해서 같은 과의 친구를 어딘가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은 운이 좋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일은 인연이 아니라 단순히 운에 해당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갑작스레 일어날 때를 운이 좋다고 표현합니다. 한편 인연은 한번 좋은 인연을 맺으면 좋은 쪽으로 자꾸만 굴러갑니다. 좋은 인연이 더 좋은 인연을 부르고 마치 눈덩이가 구르며 커지는 것처럼 좋은 일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이 열리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있습니다. 나쁜 인연을 맺으면 점점 더 나쁜 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사람은 뜻하지 않게 나쁜 인연을 맺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좋은 인연을 알아차리는 지혜. 자신의 인연을 알아차리는 지혜 같은 것이 있을까요? 결국 본인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마스시게 씨가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가 반드시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인연을 한순간에 끌어당기는 마법 같은 것은 안타깝게도 없는 것 같아요. 역시 매일이 수행의 연속이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한 수행은 끝나지 않습니다. 5번째 그림 모구처럼 수를 길들였어도 여전히 남아있는 번뇌의 씨앗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수행을 계속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자만하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함정이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르죠. 5번째 단계인 이 모구 그림은 우리 마음이 느슨해질 때 찾아오는 잡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30대가 되면 직장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동시에 더 많은 책임 있는 일을 맡거나 가정을 꾸리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생각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눈앞의 일에만 매달려 깊이 생각하는 걸 포기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수행 자체를 중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깁니다. 생각하는 것과 고민하는 것은 다릅니다. 불필요한 걱정에 빠질 필요는 없지만 인간은 계속 생각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는 수행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시부도란 대체 무엇인가요?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담긴 10장의 그림. 마스노 선생님 바로 질문드립니다.
도대체 시부도란 무엇인가요? 우선 선에 대해서 잠깐 맛보기로 살펴볼까요? 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려면 수백 쪽의 책이 나올 것 같아서 한마디로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은 몸으로 실천하는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학은 학문이지만 선은 몸으로 실천하고 증명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행입니다. 그래서 행을 닦는 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을 통해 스스로 이런 것이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 선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그 지표로서 시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도 수행이군요. 맞습니다. 절에 들어가지 않아도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수행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소는 가장 쉽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수행 중 하나입니다. 수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 할 이야기가 많지만 지금은 시부도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시부도는 중구 송나라 시절에 만들어진 선의 입문서 같은 것으로 이 10장의 그림에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담겨 있습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면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 자체를 그려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부도는 원래 누구를 위해 그려진 것일까요? 원래는 일반인이 아닌 산수행 스님을 위한 그림입니다. 자신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선수행 단계를 소와 동자에 비유하여 도해한 것이지요. 한 가지가 아닌 여러 형태의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처음엔 8개의 그림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8번째라면 수수께끼의 하얀 공간으로 그려진 그림을 말하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전혀요. 시부도를 어렵다고 느끼게 만든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한 첫 번째 난관 중 하나가 그 그림이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8번째는 인우구망입니다. 번뇌도 깨달음도 초월한 그곳에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림에는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속이 비어있는 원 하나만 그려져 있을 뿐입니다. 미혹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깨달음에 도달한 단계입니다. 송나라 시대의 선승 과감선사는 이 깨달음에 도달한 이후 9번째와 10번째 2개의 그림을 덧붙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가장 잘 알려진 시부도입니다. 이 10개의 그림에는 깨달음에 이르렀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뜻이 담겨 있지요. 8번째 뒤로 이어지는 2장의 그림은 꽤 재치 있게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느 단계에 와 있을까? 선수행의 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으로 체득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행자의 스승만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도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수행자의 수행 단계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이제 됐다라고 말하고 독립시키는 것이지요. 이렇듯 스승이 지켜보는 것 외에 달리 알 도리가 없기 때문에 수행하는 사람은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시각화해서 만든 지표가 시부도입니다. 그렇군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이런 지침이 있다는 것은 시스템으로서도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부럽기도 합니다. 제 나이쯤 되면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거나 다른에게 좋고 나쁨에 대한 판단을 맡기기가 어려워집니다.
항상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해나가야 하지요. 지금 스스로 기준을 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자신이 마음속에 또 다른 자신에게 질문하는 거죠. 이것으로 충분한가 하고요. 그러면 더 대담하게 나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나 좀 더 세상의 이치에 따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떠오르면서 자신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맞습니다. 매일같이 자신과 마주하며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과 마주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이 시부도입니다. 군더더기 없이 단순한 이 10장의 그림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지침이 된다는 점에서 큰 희망을 느낍니다. 송나라 시대의 그림이 오늘날까지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시부도를 살펴보기 전에 길을 조금 돌아서 가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조금 전에 매일같이 자신과 마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신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마음속에 또 다른 자신이 아닐까요? 말로 명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네요. 이때의 자신은 선에서 말하는 본래의 나입니다. 본래의 나. 진정한 나로 바꾸어 말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진정한 나는 본래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이 그렇습니다. 누구나 귀중한 보석 같은 진정한 나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성장함에 따라 집착이라든가 번뇌라든가 그런 것들에 휩싸여서 점점 진짜 내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왠지 저의 번뇌는 108번뇌로 끝나지 않을 것 같군요. 갓 태어난 영혼이라고 할까. 본래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그런 집착이나 번뇌에 점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로군요. 이기심은 불필요한 체지방 같은 거. 네, 맞습니다. 저걸 갖고 싶다. 이걸 갖고 싶다. 저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되고 싶다 같은 욕망이 불거지면 그것들이 우리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덮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욕망을 아욕이라고 합니다. 아욕은 마치 체지방과도 같아서 뒤없이 맑고 아름다운 마음에 절서 들러붙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안에 있던 아름다운 마음이 가려져 점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몸의 대사증후군은 의사에게 진료받거나 운동으로 치료하면 개선이 되지요. 그러나 마음의 체지방은 스스로 깨닫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덜어내어 본래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나에게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의 세계입니다. 그 불필요한 체지방을 빼기 위한 행동이 선의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 마음속에 쌓인 불필요한 체지방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죠. 체지방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최대한 가볍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진정한 나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우. 소는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든 소를 잡고 싶다. 진정한 나를 찾아 나서다. 우리가 찾으려는 소는 대체 무엇일까? 보이지 않게 된 것들. 첫 번째 그림은 심우군요. 한 명의 동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야기가 막 시작된 장면이군요. 네, 소를 찾는 동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소는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든 소를 잡고 싶다고 생각하며 주위를 둘러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앞서 몸풀기 대화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단서로 삼아 보세요. 보이지 않게 되어버린 것, 진정한 나, 즉 본래 자기 자신일까요? 맞습니다. 소는 본래의 자, 즉 진정한 나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진정한 나는 한 점의 티끌도 없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자아였죠. 그 진정한 나는 세상의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본래의 자아를 찾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소를 볼 수 없는 동자는 이 단계에서 이미 마음의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뜻이군요. 확실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소를 찾아서 잡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동자는 소가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어디를 찾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는 전혀 모르고 있지요. 손을 쓸 엄두가 나지 않는 상태군요. 네, 맞아요. 사실 본래의 자아는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발견할 수 없는 거지요. 내 안의 자아, 관계 속의 무아. 불교에서 말하는 자아란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은 불교에서 말하는 자아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자아의 깨달음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아란 내가라든가 나만 잘 되면 돼. 이게 내 방식이야처럼 항상 자신이 중심에 있는 좋지 않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인간의 발달 단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자아와는 조금 다른 의미인 거군요. 맞아요. 인생에서 자아가 아예 없어서는 안 되지만 나만 잘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리고 자아의 반대 개념이 무아입니다. 무아는 글자 그대로 보면 나가 없다라는 뜻이지만 단순히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존재라는 사고방식이에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군요. 나는 살아있다가 자아라면 나는 살아가게 되어 있다가 무아예요. 아까 우리가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갈고 닦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장점을 어떻게 세상에 환원하느냐예요. 내가 가진 장점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해 상대가 행복해지고 그 행복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 이것이 무아의 관계입니다. 상대방도 나도 행복해진다. 자신만의 만족을 위해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타인의 행복으로 이어지고 결국 나에게도 돌아오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아의 눈을 뜨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 불필요한 체지방이 붙어 본래는 맑고 깨끗해야 할 마음이 흐려져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나도 행복해진다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행동도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불교에서는 제보무아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서로 얽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혼자서만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령 커피 한 잔을 마시려면 커피 온도의 재배, 수화,
노스팅, 추출까지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죠. 세상의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 관계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과 같이 밥을 먹다 보면 배가 부르다며 음식을 남기는 학생이 있습니다. 잔반은 버려지겠죠. 돈을 냈으니 괜찮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쌀을 재배한 사람, 그것을 요리한 사람, 식사를 제공한 장소에 돈을 냈을지언정 쌀의 생명에는 단 한 푼도 지불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리고 사실 그 생명에는 값을 매길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많은 것들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덕분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관계와 배경을 보려하지 않는다면 자아는 폭주해서 통제할 수 없게 될 겁니다. 나이가 들면 정말 흔들리지 않을까? 자아에서 벗어나는 것, 이거 꽤나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네, 정말 어렵습니다. 어쩌면 선수행의 목적은 오직 이 한 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아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에서는 수행을 하는 것이군요. 진정한 나, 즉 소를 찾아 떠나는 15도의 모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단계인 시무에서 자아의 고민과 직면하는 경험이 없다면 그 이후의 삶은 얕고 피상적인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무 단계가 바로 수행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초등학생 정도만 되어도 자아가 형성되어서 다른 사람과 자신의 차이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수수께끼를 만나게 되죠. 부모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 시점에서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까에 대한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지요. 네, 그것은 10대에 경험할 수도 있고 어쩌면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살아갈 무렵에 느낄 수도 있겠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50대에 갑자기 깨닫고 시무의 출발선에 서게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지요. 회사에서 주어진 일만 묵묵히 하는 삶을 살다가 비로소 내 안에 있던 소를 깨닫고 여행을 떠나려는 60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일지도 모르겠네요. 저 역시 여전히 많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고민하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고민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열반에 이르렀다는 의미지요. 힘이 되는 말이네요. 흔히 마흔이 되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말도 그냥 표현의 한 방식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견적. 소를 찾아 길을 나선 동자. 길 위에 남겨진 소의 발자국을 발견한다. 소의 흔적을 발견하다. 분명하지 않아도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가 나아가야 할 길. 드디어 동자가 소를 찾기 위한 여행을 떠났군요. 이것이 두 번째 그림입니다. 여행의 시작입니다. 동자는 그럭저럭 길에 남겨진 소의 발자국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발자국만요. 소의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는군요. 하지만 발자국을 발견한 덕분에 동자는 자신이 찾고 있는 소가 정말로 존재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여기서 발자국이 의미하는 것은 선에서 말하는 선인들의 발자취입니다. 선조들이 어떻게 수행을 해왔는지 그 흔적을 경전과 공안 그리고 일상의 수행에서 찾아내는 것이 바로 이 발자국을 발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죠. 공안은 선종에서 스승이 수행자를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해 주는 문제나 과제를 말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수행의 본질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수행으로 가는 길에 실마리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인 견적이죠. 즉, 진정한 나란 무엇인가라는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은 그런 물음에 희미하게 빛이 보이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분명한 길은 아니지만 자신이 가야 할 길임을 예감합니다. 이 단계를 알기 쉽게 나이로 치환한다면 10대 후반에서 20살까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요즘 시대에는 바로 답을 찾고 싶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직심시도장이라는 선어가 있습니다. 마음을 곧게 하고 나아가면 어디든 그곳이 수행의 장소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생활 그 자체가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청소를 하고 정성 들여 바닥을 닦고 물건을 정리하는 것, 이런 것이 수행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나의 일상에 눈앞에 놓인 과제에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군요. 이것들을 회피하려 하면 다른 데서도 제대로 된 성과를 얻을 수 없겠네요. 임재종의 중흥을 이룬 백은선사의 스승으로 정수노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일대사라 하는 것은 지금의 마음이다 라는 말씀을 남기셨죠. 선의 불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일대사라고 합니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뜻입니다. 순간순간이 쌓여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그때 가서 열심히 하자라고 미루면 그런 날은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씀은 매화나무 이야기와도 일맥상통하네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10대 후반의 젊은 시절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었기에 이 이야기가 가슴에 절실하게 와닿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나에게 딱 맞는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믿고 의심하지 않는 시기를 겪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견적에서처럼 자신이 발견한 소발자국이야말로 희망의 조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견우. 소의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니 나무 그늘 사이로 소의 엉덩이가 보인다. 온전히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소의 존재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내 안에 나를 만나다. 고집세고 제멋대로인 자아와 싸우는 법. 마음이 수행으로 이어지다. 동자는 그럭저럭 소를 찾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무 그늘에서 소의 엉덩이만 보았죠. 수행의 길은 아직 멀고 깨달음이란 무엇인지 여전히 잘 알지 못하지만 훌륭한 스승을 만나 그 일부가 희미하게 보이는 듯한 기분이 드는 단계입니다. 선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세 번째 그림이 바로 그런 상태를 나타냅니다. 소의 엉덩이가 나무 뒤로 살짝 보이는 것처럼 20대가 지나면 인생의 끝자락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나 자신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현실이 서서히 눈앞에 다가옵니다. 마스너 선생님께서 소의 엉덩이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느끼신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아무래도 선종이 대본산 소지지에 운수수행을 하러 갔을 때부터가 아닐까 합니다. 본산에서의 수행은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몸으로 철저히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몰두했던 정원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소의 엉덩이를 발견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름다운 정원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오직 그것만 생각했으니까요. 결국 그건 제 자아였습니다. 마스너 선생님도 자아와 싸워오셨군요. 물론입니다. 저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아에 얽매이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란 결국 자아와의 끝없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수행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점은 정원이 좋다는 마음이 수행을 하면서 더 넓은 선의 철학과 연결됐다는 점입니다. 득우. 동자는 마침내 소를 발견하고 소의 목에 밧줄을 걸어 힘으로 잡으려 한다. 하지만 소가 날뛰는 바람에 좀처럼 잡히지 않는다. 인생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 방황 속 나를 찾는 여정. 야욕과 의욕, 그 애매한 경계에 서다. 집착은 과연 나쁜 것인가? 소를 찾아 떠난 여정도 어느덧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동자가 드디어 내 소의 모습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날뛰는 소와 한창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죠. 무엇과 싸우고 있는 것일까요? 수행을 계속하면서 소의 엉덩이가 겨우 보이기 시작한 것이 세 번째 견우 단계였습니다. 이제 이대로 나아가면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무언가가 방해를 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네요. 그 느낌 알 것 같아요. 인생이란 늘 뜻대로 되지 않죠. 방해를 하는 건 다름 아닌 우리 내면의 번뇌와 마음의 방황, 그리고 집착 같은 것들입니다. 드디어 나왔군요. 번뇌. 번뇌란 마치 마음속에 쌓인 불필요한 체지방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없애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렸지요. 네 번째 그림은 결국 수행이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단계를 삶의 나이로 비유하면 언제쯤일까요? 학교를 졸업하고 막 사회인이 되었을 때쯤일까요? 아직 자기 자신을 온전히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눈앞의 현실이 마치 자기 삶의 전부처럼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취직해서 사회 일원으로 열심히 일하려고 다짐하면서도 어쩌면 다른 길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거나 선택할 수 없었던 가능성에 집착하며 방황하게 됩니다. 마치 고삐를 맨 소가 몸부림치는 것처럼 또 다른 나의 마음이 날뛰며 자문자답을 끊임없이 반복하죠. 이 드구를 인생에 대입해보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스노 선생님 문득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집착은 모두 나쁜 걸까요? 붙잡은 것을 놓치고 싶지 않고 놓지 않으려는 건 나쁜 집착이지요. 인생에서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고집도 집착에 해당할까요? 예를 들어 마쓰시게 씨가 회사의 부장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합시다. 그 자리를 절대로 양보하고 싶지 않고 경쟁자를 내쫓으면서까지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집착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를 지키려는 이유가 회사를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고 싶다는 신념 때문이라면요. 그것은 향상심입니다. 아까 자아에 대해 처음 언급할 때 나만이라는 생각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나만 이득을 얻고 싶다라는 것은 야욕입니다. 이 이기심은 집착으로 연결되지요. 반면 같은 욕심이라도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추진력이 된다면 이 욕망은 의욕입니다. 목우. 날뛰는 소를 간신히 길들일 수 있게 된 동자. 이제 소를 길들일 수 있게 되었다며 안심한다. 끝없는 수행, 번뇌를 비우다. 내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법. 동자가 소의 고삐를 잡고 걷고 있습니다. 동자는 소와 친해진 것 같네요.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소는 그 방향으로 가고 멈춰라고 하면 순순히 멈춰주지요. 동자도 안심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수행의 의미도 조금씩 알아가는 시기인 것 같네요. 소를 길들일 수 있게 되어 동자는 안도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운이 좋든 나쁘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 선택 기준은 하나, 나에게 매력적인가? 매화나무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남풍이 불기 전부터 조용히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매화나무 이야기죠. 매화나무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려는 욕심 때문에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했을 뿐이죠. 물론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을 어디로 놓아야 할지 모르면 기차가 방향을 잃고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해나가면 자연스럽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손익을 따지는 대신 나에게 매력적인가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결국 자신에게 가장 좋은 길이 열리게 됩니다.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얻는 일은 결국 결과론적인 이야기라 개인이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길을 개척해 나가다 보면 신기하게도 점차 좋은 인연이 생깁니다. 이것은 정말 불가사의해서 설명하기 어렵지만 인연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는 거죠. 인연과 운은 비슷한 개념일까요? 흔히들 운이 좋다는 말을 많이 하죠. 예를 들어 대학을 졸업해서 같은 과의 친구를 어딘가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은 운이 좋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일은 인연이 아니라 단순히 운에 해당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갑작스레 일어날 때를 운이 좋다고 표현합니다. 한편 인연은 한번 좋은 인연을 맺으면 좋은 쪽으로 자꾸만 굴러갑니다. 좋은 인연이 더 좋은 인연을 부르고 마치 눈덩이가 구르며 커지는 것처럼 좋은 일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이 열리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있습니다. 나쁜 인연을 맺으면 점점 더 나쁜 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사람은 뜻하지 않게 나쁜 인연을 맺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좋은 인연을 알아차리는 지혜. 자신의 인연을 알아차리는 지혜 같은 것이 있을까요? 결국 본인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마쓰시게 씨가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가 반드시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인연을 한순간에 끌어당기는 마법 같은 것은 안타깝게도 없는 것 같아요. 역시 매일이 수행의 연속이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한 수행은 끝나지 않습니다. 5번째 그림 모구처럼 수를 길들였어도 여전히 남아있는 번뇌의 씨앗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수행을 계속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자만하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함정이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르죠. 5번째 단계인 이 모구 그림은 우리 마음이 느슨해질 때 찾아오는 잡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30대가 되면 직장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동시에 더 많은 책임 있는 일을 맡거나 가정을 꾸리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생각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눈앞의 일에만 매달려 깊이 생각하는 걸 포기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수행 자체를 중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깁니다. 생각하는 것과 고민하는 것은 다릅니다. 불필요한 걱정에 빠질 필요는 없지만 인간은 계속 생각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는 수행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